안녕하십니까. 정치의 탄생의 함재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 벌린의 자유의 두 개념,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칸트의 사상, 칸트 철학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야말로 사실 가장 순수한 철학자지만 그 철학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사상의 결정적인 정치 사상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계몽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계기가 칸트 때문에 생기고, 자, 그러면 낭만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주의 그리고 전체주의가 나오는 그 배경이 낭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칸트에서 사실은 낭만주의, 전체주의로 민족주의로 가는 그 철학적, 사상적, 이론적 전환이 정치사상사에서,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험론에서 관념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관념론이 도대체 뭔가? 그게 칸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특히 그 정치적인 함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탄생 시작하겠습니다. 철학사에서 보면 이렇게 간략하게 이 도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계몽주의가 있었고, 계몽주의의 어떻게 보면 절정을 칸트가 이룹니다. 그런데 그 칸트에 와서 계몽주의가 절정에 달하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나오는 독일의 관념론이라는 걸로 넘어가죠. 자, 이제 왜냐하면 칸트가 이 관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독일의 관념론이 결국은 낭만주의로 넘어가고, 그 낭만주의가 나중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나치즘, 파시즘, 다양한 민족주의 그리고 전체주의로 만들어집니다. 사상사에서는 이렇게 그 흐름을 봅니다. 그러니까 칸트 본인은 전혀 낭만주의자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도 아니었고, 당연히 전체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런 아주 굉장히 보편적인 이성을 탐구하는 전형적인 계몽주의자였지만, 그 사람의 이 관념론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주의, 전체주의, 나치즘, 파시즘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인간세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정치 사상이라는 것도 항상 본의 아니게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꼭 낳습니다. 칸트가 전혀 민족주의를 만들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결국은 민족주의로,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그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상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칸트의 사상, 그것이 어떻게 민족주의로 넘어갔는가, 전체주의로 넘어갔는가를 그 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 철학은 이 관념론이라는 게요, 정말로 철학에 있어서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놀라운 사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사고방식의 전환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 굉장히 관념론, 무슨 경험론 이러면 아주 어려운 그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요, 전통적으로 말하는 계몽주의에서 말할 때, 계몽주의에서 지식이라는 게 뭐냐? 그럼 지식이라는 것은 바깥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현실에 대한 것을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 별과 달이 이렇게 있고 행성이 이렇게 가면은 그거를 어떻게 이제 알게 되는가,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예측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뉴턴이 나와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하고, 사실은 발명을 한 건데 발견을 하고, 그리고 미적분을 발명을 해갖고 그걸 다 계산을 해낼 줄 알고, 이제 모든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게 되고, 그건 뭡니까? 현실을, 바깥 세계를 있는 그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깥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지금 바깥 세상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안다. 알았다라는 게 뭡니까? 그걸 조금만 풀면 이렇게 됩니다. 내 안에 사람의 머릿속에 거울 같은 게 있어 갖고 바깥 세상에서 있는 거를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죠. 내 뇌에 예를 들어서 그죠. 내 뇌가 거울 같은 거라고 봐서 그러니까 사람이 안다. 뭐를 알게 된다. 깨닫는다. 지식을 얻는다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계몽주의자들은 이랬던 겁니다. 바깥 세상에 있는 거를 내 안에 투영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실제로 철학이라는 게 공부한다라는 게 안다라는 게 뭐냐면 mirror of nature, 자연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비유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식이라는 건 자연을 내 머릿속에 있는 거울에다 비춰버리는 거죠. 그대로 반사하는 거죠. 투영하는 거죠. 그게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했어요. 나라는 인간이란 존재가 있어 갖고 인간은 그런 거를 바깥 세상을 갖다가 투영시킬 줄 아는 반영시킬 줄 아는 거울 같은 게 그 안에 있어 갖고 지식이라는 거 그냥 많이 보고 다녀 갖고 많이 투영을 하다 보면은 지식이 축적이 되는 거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칸트가 뭐라 그랬냐면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인간한테는 마인드라는 게 있다. 정신, 우리말로는 참 정신이라는 것이 그 번역이 잘 안 되는데 영어에는 마인드라는 게 있습니다. 마인드라는 거는 글쎄 마음도 아니고 이성. 글쎄 뭐 이성은 또 reason이라는 게 있지만 하여튼 마인드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에. 그러면 마인드라는 게 분명히 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바깥 세상을 안다라는 건 바깥 세상을 있는 그대로 내 안에 거울이 있어서 투영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관념이 나한테 먼저 주어져 있던 어떤 틀이 있어 갖고 그 틀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해석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투사되는 게 아니라 투영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다른 마인드라는 틀이 있어서 그 마인드를 통해서 그것을 해석을 해서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렇죠? 바깥 세상의 데이터들을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있어 갖고 그 프레임에 따라서 그거를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는 뭐라 그러냐면요. 인간이 그냥 바깥 세상을 거울 나의 마음의 거울, 마인드의 거울이 있어서 뇌의 거울이 있어서 투영하는 게 아니라 나의 관념을 통해서 바깥의 데이터들을 해석을 해서 내가 이해를 하는 게 그게 지식이다 그래 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경험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인간의 관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관념이 경험을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객관적인 세계를 그대로 투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가 중요해지느냐면 이 관념, 나의 인간의 틀, 나의 정신, 인간의 주체, 인간의 자아가 그 지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아가. 경험론에선 자아가 없습니다. 자아라는 건 그냥 거울입니다. 자연의 거울입니다. 여기서는 자연의 데이터를 나의 자아가, 나의 마인드가 받아서서 하기 때문에 이 마인드가 어떠냐, 나의 정신이 어떠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걸 어떻게 순수하게 만드느냐, 그게 철학의 과제로 떠오르면서 관심이 바깥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관념의 틀에 집중을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서양 철학사에서 칸트가 일으키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경험론에서 관념론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다리입니다. 조금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이 칸트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낭만주의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거, 그럼 계몽주의하고 칸트가 나온 다음에 나오는 이 관념론 때문에 이 주체가 중요하고 나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나의 정신의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오게 되는 낭만주의는 차이가 뭐냐 한번 보면은 이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우선 그럼 이성이 뭐냐? 그러면 계몽주의는 이성이라는 건 보편적 이성이라는 게 있다. 인간은 다 이성적인 동물에서 다 우리가 똑같은 이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성은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틀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바깥 세상을 그냥 인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칸트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마인드, 나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 정신의 구조가 중요한 거고 그 정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깥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죠. 지식이라는 건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마인드가.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나오는데 그 낭만주의에서는 뭐라 합니까? 이성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그럽니까? 감정, 상상력.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을 하는데 바깥 세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 나의 감정하고 나의 상상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상력이 풍부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과 얼마나 사람이 상상력이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교육에서 참 상상력 풍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 감성이 풍부하고 이런 걸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학만 잘하고 이런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창의력이어야 돼요. 그럼 창의력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럼 바깥 세상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의력이라는 거는 바깥 세상의 우주가 현상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창의력은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틀이, 나의 마인드가, 나의 정신의 틀이, 나의 관념의 틀이 갖고 있는 게 그게 감정이 풍부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면은 바깥 세상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보편적 이성이 다 있다 인간한테. 낭만주의는 사실은 감정하고 상상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진리라는 건 뭐냐? 계몽주의에서는 보편적 진리라는 게 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연구하고 똑같이 하면은 어느 나라에 살건 무슨 문명권에 살고 있든 지구 어느 구석에 살고 있든지 간에 똑같이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결국 우리 지식이 보편적인 다 똑같이 인간이 이성이 똑같은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 보편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어느 한 곳을 향해서 간다라는 거죠. 같은 지식을 향해서. 그런데 낭만주의에서 뭐라 그럽니까? 칸트가 관념 때문에 달라진다 그러니까 뭡니까? 문화마다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문화권마다 다 다르다. 우리 그거 얼마든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문화가 다르면 달라. 우리 문화를 몰라서 쟤네들은 몰라. 이러는 거. 그 얘기는 칸트가 계몽주의에서 같이 다 똑같고 인간의 도덕성은 다 똑같대. 인간은 윤리는 똑같대. 뭐 미국의 인디안들은 이렇고 잉카 사람들은 이렇고 남미 사람들이 이렇고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윤리 도덕은 인간은 똑같은 동물이고 똑같은 존재라고 다 수렴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계몽주의. 그러니까 보편주의가 가능했었던 반면에 낭만주의로 가면 뭡니까? 그런 게 어딨어. 문화권마다 다 다른데. 민족성이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 계몽주의에서는 합리적인 존재로 봤다면 낭만주의에서는 뭡니까? 창조적인 개인이 중요한 거죠. 예술, 미술은 뭡니까? 창조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점차 그런 창조적인 거를 중시하는 거죠.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 왜 받습니까? 창조적이기 때문에. 서양과는 다른 어떤 문화권에서 그 한국적인 문화의 그 사회 문화적인 그 문제의식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완전히 창조적이라는 거죠. 새롭다. 자기네들이 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거다. 이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창조적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낭만주의입니다. 로맨티시즘의 핵심은 창조적이냐. 베토벤이 뭡니까? 모차르트가 뭡니까? 창조적인 인간들이죠. 남이 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걸 해내는 사람들이죠.
그럼 문화라는 건 뭐냐? 문화를 갖다 봤을 때 계몽주의는 당연히 보편 문명이라는 게 있다. 인간이 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부모를 다 공경하는 거고, 가족이라는 건 다 어떤 형태를 다 갖추고 있는 거고, 국가라는 건 이런 거고, 보편적인 문명이 분명히 인간이기 때문에 다 갖고 있는 게 있다. 문화가 다르더라도. 그런데 낭만주의에서 뭐랍니까? 너무나 다양하다. 너무나 달라서 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다른 문화권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문화는 내가 그 속에서 자란 사람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딴 사람들은 아무리 한국에 가서 오래 살아도 절대 한국 사람이 될 수 없다,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보면 우리는 낭만주의자들이고 문화적 다양성주의자들인 거고, 오래 살다 보면은 아무리 외국 사람이도 한국말 유창하게 되고 뭐 음식 좋아하게 되고 저쪽 하면은 사실은 한국 거를 알게 된다. 왜? 이게 보편적인 틀이 문명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사실 계몽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치라는 게 뭐냐? 계몽주의에서는 정치라는 거는 인간 삶의 경험은 똑같고 보편적인 합리성을 갖고 있고 보편 문명이 있기 때문에 정치 개혁, 합리적인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더욱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발전적인 사회를 건설해 나갈 수 있다. 모든 인류가 합심해서. 비록 누구는 조금 앞서가고 누구는 뒤서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국이 있고 중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어갖고 다 선진국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후진국, 어떤 나라는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그렇지 결국은 중진국을 거쳐서 선진국으로 간다. 왜?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라고 보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민족 문화 정체성이 다르다. 전혀 다르다. 아무리 이란이든 사우디아라비아든 인도가 됐든 이런 나라들이 아무리 근대화를 하고 아무리 합리적인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 민족성과 그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다 도루묵이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따라서 정치라는 건 뭐냐? 합리적 개혁을, 보편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민족을 이해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엑기스가 뭔지를 알아서 그 민족 문화적 정체성을 함양을 시키고 민족성을 발현하게 하는 거. 그게 정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굉장히 강한 문화 민족주의가 나가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냐 자유시장 경제냐라는 어떤 보편적인 틀을 향해서 누가 더 먼저 갔느냐 늦게 갔느냐,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위니까 뭐 그 틀 내에서 보면 합리적인 보편적인 어떤 걸로 당연히 가고 있고, 딴 나라들은 그냥 우리보다 게으르거나 뭘 잘 못해서 늘 따라오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다 글로 가려고 그러는 거 가는 거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슬람권 국가 같은 데서는, 근본적 이슬람주의 같은 데서는 우리 그런 거 안 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우리한테 맞지 않아. 시진핑 같은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중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안 맞아. 우리는 민족성이 달라. 문화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자꾸 그건 보편적으로 타당한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한테 자꾸 부과하려고 하지 마. 우린 달라, 문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낭만주의고 그게 민족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낭만주의가 칸트 때문에 결국은 창조적 자아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근대인의 모습 중에서 합리적, 이성적인 개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계몽주의가 만들어낸.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동물이고, 뭐 뉴턴이 어떻고, 뭐 볼테르가 어떻고 다 이제 있습니다. 로크가 어떻고. 그런데 칸트에 오면은 우리가 다 각자의 관념이 있었고 그 관념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나의 이 관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정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지식이 얻어지고 그 틀을 통해서만이 내가 바깥 세상을 아는 거고 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자아가 아니라 굉장히 특징을 갖고 있는, 나만의 특징이 있는, 개성이 있는, 나만의
창의성을 갖고 있는 나만의 모습을,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나 개인의 개성, 창의성이 있다. 나는 누구는 만화를 잘 그리고 누구는 운동을 잘하고 누구는 수학을 잘하고 전부 다 다르는 거죠. 창조적 자아라는.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문학이 됐든 미술이 됐든 음악이 됐든 이 낭만주의가 나오면서 수많은 그 유럽에서 음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모차르트, 베토벤, 뭐 하이든, 뭐 슈베르트 마구 나오기 시작하고 맨델슨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상파 무슨 파 하면서 미술에서 끊임없이 음악, 문학, 18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문학이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그 창조적인 인간, 창의성, 개인, 개성, 보편성이 아니라 합리성보다는 민족성, 그렇죠? 그런 거를 나의 특성, 개성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근대 사회는, 한국 사회는 지금 두 가지 측면, 어느 근대 사회나 다 그렇지만 굉장히 계몽주의적인 측면, 우리가 보편적 이성, 과학, 수학, 합리성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뭐가 있습니까? 개인의 창의성, 창조적인 개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된 얘기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갑니다. 계몽주의와 낭만주의가 같이 가는 거고, 미술, 예술 분야는 분명히 낭만주의적인 해석이고, 글쎄요, 경제, 정치, 과학 이런 거는 보편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분야들이고 인간을 전혀 다르게 보는데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둘 다 잘 돼야지 선진국이 되는 거겠죠. 계몽주의라는 것은 보편적 이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턴이 어느 날 사과나무 밑에서 있다가 사과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는 와, 다시 올라가 갖고 뭐 여기서 사과 떨어뜨리고 저기서 사과 떨어뜨리면서 뭡니까? 똑같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냅니다. 그럼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지구상에 어디를 가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원칙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저기 남미의 어디 하이티를 가든지 간에 뭐 남극에 가든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든지 타스마니아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미적분이라는 그 공식, 수학적인 방법론 이런 것이 뭐냐면, 와, 세상은 보편적인, 누구나 인간이면 깨달을 수 있고 방법론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똑같은 보편적인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당구장에서 당구알이 움직이는 그 원리나 전체 우주에서 달과 해와 지구가 움직이는, 행성들이 움직이는 그 원리나 똑같은 원리구나. 그럼 뭡니까? 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는 보편적인 원칙이 다 깔려 있는 거고, 인간은 하는 역할은 뭐냐? 지식이라는 건 그 보편적인 원칙을 하나하나 캐내는 거, 발견하는 거죠. 발명이 아니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계몽주의가 강렬했던 이유는 뭡니까? 인간은 분명히 이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 우주에 깔려있는 이 진리를 다 발견할 수 있다. 그 자신감, 그 인간 이성에 대한 그 엄청난 희열, 아, 이런 엄청난 이성이 있는 거구나, 인간한테는. 이런 우주에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하신 세계인 거고 그 속에서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신비를 도저히 헤아릴 방법이 없고 그냥 우리가 주어진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나 거기에 사회의 그 질서 속에서 나의 본분이나 잘하면서 지키고 살아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뉴턴이 보여준 게 뭐냐면 아무리 미천한 인간도 조금만 공부해 갖고 방법론만 알면은 이 우주의 원리를 그냥 꿰뚫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오는 그 인간 이성에 대한 자신감과 환희, 그게 계몽주의입니다. 그게 계몽주의입니다. 그런데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은 바로 그게 아니라 바깥 세상에 객관적인 법칙이 있는 것을 우리 인간 이성을 통해서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을 통해서 인간 정신이 마인드라는 관념을 통해 갖고 경험이 구성이 된다. 인간의 경험이라는 거, 오감을 통해서는 오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센스 데이터가 나한테 그냥 전해진 게 아니라 그 센스 데이터가 오지만 그게 나의 관념이라는 걸 통해서 걸러져서 해석이 돼서 나한테 들어오는 게 그게 지식이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식 구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철학이 그러면 뭐를 하는 거냐? 바깥 세상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투사하고 그거를 투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철학이 아니라 칸트로부터는 야, 이 관념이라는 건 뭐냐? 이 인간이 마인드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마인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깥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다도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럼 무슨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떻게 아니면 어떤 편견을 버려야 되는 거고 어떤 잘못된 미신과 편견을 버려야 되는 거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학이 바깥 세상 객관적인 세계 뉴턴, 케플러, 갈릴레오, 프란시스 베이컨 이런 사람들이 하던 거가 이제는 데카르트, 칸트 이런 사람들 같이 인간의 주체, 인간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마인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전환이 바깥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에서 인간의 내면적인 마인드, 관념에 대한 묘사 거기에 집착하는 철학의 무게중심이 바깥에서 인간의 내면 세계, 정신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전환이 일어납니다. 칸트에 와서 처음으로 현상과 물 자체,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페노메논, 그렇죠? 복수로 하면 페노메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누메나, 페누메나가 페노메논이면 그 누메나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페노메논이 현상이면은 그건 현상에 불과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체, 현상이 아닌 그 원래 물 그 자체, 누메나가 있다 이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경험론이나 계몽주의에서는 누메나, 물 자체, 현실 그 자체를 우리가 그냥 나의 마인드의 거울을 통해서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그냥 깨달아버리면 알아버릴 수가 있는데 지금 칸트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관념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을 통해서 그 누메나를 보기 때문에 이 관념을 통해서 한번 걸러서 보이는 거는 페노메나입니다. 그 물 자체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나의 마인드 때문에 이게 틀이 있어갖고 프레임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요새 정치에서 프레임 정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사안을 해석하는 틀을 그냥 제공해버리면 그 틀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 그 프레임이 뭐냐면 지금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통해서 보이는 거는 페노메나, 현상이고 물 자체는 안 보인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거는 현상밖에 없다. 페노메나밖에 없다.
그리고 물 자체, 누메나, 그거는 인간의 인식으로서 닿을 수가 없는 거다. 인식 밖에 있는 거다. 인간은 도저히 누메나,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뭐를 인식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내 관념 때문에. 관념을 하나 걸렀기 때문에, 관념을 통해서 들어온 페노메나이기 때문에 그냥 발견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발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 나의 마인드가, 나의 프레임이 이게 나의 경험을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뭐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바깥 세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깥 세상은 그 자체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는 순전히 나의 관념을 통해서 그거를 현상적으로, 그거의 현상만을, 페노메나만을 인식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지식과 인식의 주체는 뭡니까? 저입니다. 나입니다. 나. 개인이 되는 겁니다.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어떠한 거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칸트의 이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칸트의 도덕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요, 자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경험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차피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도덕률 같은 거는 우주의 질서에 내재하고 있는 법칙들이 아니죠. 우리가 삼강오륜 그러면 음양오행에서부터 오륜이 나온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우주 질서의 일부분이 오륜이라고 이렇게 유교에서는 그렇게 봤었는데, 주자학에서는 그렇게 봤었는데, 지금 칸트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거 없다. 우주 그 자체가 볼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도덕률이라는 건 뭐예요? 우주 그 자체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주 그 자체에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있더라도 우리가 그걸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관념적인 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페노메나만이 인식이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자유라는 건 뭐냐면은, 자유라는 것은 바깥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다른 모든 게 그렇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모든 것이 사실 내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러면 자유라는 것도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도덕이라는 건 뭐냐? 도덕이라는 것도 그것도 인간이 의지를 갖고 만드는 거죠. 바깥 세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도덕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의 어떠한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도덕률이 나온다는 거죠.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인간이 창조를 하는 거가 됩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덕적 법칙은 외부의 권위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 이상이 스스로 법을 만듭니다. 인간은 도덕적 질서의 창조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들고 우주 질서가, 우주의 법칙이 있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듯이 도덕 법칙이 있어갖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투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다. 인간이 만들어낸다. 라는 창의적인 인간, 모든 것이 인간의 창의성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창의적으로 하려는 건 인간이 의지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자기의 세상을 자기가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객관적인 도덕이 존재하지 않고 강한 의지를 가진 자가 나와서 자기의 도덕을 창조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니체가 말하는 우베르멘슈, 슈퍼맨이죠.
그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와 가지고 다 이건 여태까지 있었던 거는 이거는 이 자본주의와 유대인들의 그 거기에 놀아나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뭡니까? 기독교적인 모든 도덕률 이런 거 다 쓸어버리고 위대한 지도자가 창조자가 나와서 히틀러가 제일 따르고자 했던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나와 갖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새로운 법전을 창조를 하고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내고 질서를 완전히 바꿔버리면서 새로운 도덕률을 만들어내자는 얘기가 그게 히틀러입니다. 그게 führer라는 독일 사람들의 그 지도자라는 뜻이 그 얘기입니다. 그게 나치즘의 그렇게 무서운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어차피 누메나를 인식할 수 없고 페노메나를 하는데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경험도 내가 하는 거고 도덕률도 내가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누가 자기의 의지를 반영해서 도덕률을 만드느냐. 그래서 남들이 따르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객관적인 도덕률이 우주에 있어 갖고 우리는 그냥 그걸 따르면 된다?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칸트는 낭만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민족주의자도 아니었고 그런데 바로 이 관념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굉장히 이 놀라운 철학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냈고 인간의 주체 역할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칸트의 정언 명령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의지에 따라서 다른 어떤 것에서 의존하지 않고 나의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주체 역할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 주체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칸트 때부터 자아가 모든 의미를 창조하고 모든 가치를 창조하고 도덕률을 창조하는 거 그게 인간이 하는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라는 것이 뭐 구약에서부터 유교에서부터 힌두교에서부터 불교에서부터 어떤 기독교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보든지 간에 다 선언적으로 우주에 내재하는 질서가 있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됐든 그냥 태극과 오행이 만들어낸 질서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질서가 됐든지 간에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객관적인 선언적인 질서가 먼저 있고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따를 것인가? 뭐 수행을 하고 고행하고 공부를 하고 먼저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개인은 근대적 개인은 그런 거 없다. 그럼 뭐를 따릅니까? 무슨 도덕률을 따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존주의 같은 거죠. 뭐 내가 왜 옳은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던가 아니면은 우주의 질서가 그렇게 돼 있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없다 그러고 다 내가 만든 거라 그러면 내가 그걸 왜 만들어야 돼? 그걸 왜 따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모든 의미, 모든 가치, 모든 도덕률을 만든다. 창조적 개인이라는 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의미를 내가 만들어내고 가치를, value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value가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가치도 내가 만든다.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창의적인 인간, 창조적인 인간. 낭만주의가 추구하는 인간이고 그게 정치적으로 봐서는 나폴레옹에서 히틀러까지. 그리고 모택동 같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신이. 스탈린도 그랬고 자신이 기존의 도덕률과 모든 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유태인이면 600만 명을 그냥 불태워 죽여도 되는 거고 그리고 무슨 우리 노동계급의 적이면은 6천만 명을 수험수군대 가서 죽여도 되는 거고 이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어차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라는 그 놀라운 무시무시한 전체주의적인 실험들이 가능해지는 것도 바로 정말로 칸트가 아마 칸트가 히틀러를 보거나 모택동을 보거나 스탈린을 보거나 김일성을 봤으면 기절했을 겁니다. 내 사상이 왜 저런 거를 정당화시켜줘? 말도 안 돼라고 했었겠지만은 칸트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그 관념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인간의 가치는 인간이 창조하는 거다. 그게 창조적 개인이다. 그리고 낭만주의는 그래, 인간이 계몽주의에서는 객관적인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줄 아는 놀라운 이성이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를 다 깨달아고 세상의 이치를 다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환희를 느껴서 계몽주의가 나왔다면은, 낭만주의는 뭡니까? 아니야, 다 개인이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들어내는 건데, 누구는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이 나오고, 누구는 뭐 괴테 같은 사람이 나오고, 베토벤이 나오고, 나폴레옹이 나오고, 이런 놀라운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베토벤 같이 고통스럽고 귀도 안 들리고 귀도 먹고 가난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9번 교향곡 같은 완전히 귀먹었으면서도 그 놀라운 교향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창조적인, 옛날엔 신의 영역이었던 거를 인간이 해내는 모습,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가 베토벤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낭만주의입니다. 인간의 주체, 인간의 영혼, 인간의 의지. 그러니까 베토벤은 뭡니까? 의지의 인간 아닙니까? 의지. 그게 낭만주의적인 세계관이고,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갔을 때 무서운 전체주의적인 독재자들을 정당화시키는 게 나오는 이론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길을 터줬습니다. 비록 칸트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할지언정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가 나오면서 계몽주의, 합리주의에 대한 반발이죠. 감정, 인간의 감정, 상상력이 중요하다. 개인의 창조성이 중요하고 독창성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다 뭘로 가고 있습니까? 전에는 똑같이 정규 교육을 받고 똑같은 시험을 쳐서 누가 성적 잘 받느냐 안 받느냐 해서 어느 대학을 나오고 무슨 대학, 고등학교를 나오고 딱 코스가 정해져 있어서 엘리트 코스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로 갔다면 요즘 젊은 사람도 그거 성공하는 거 안 봅니다.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대기업, 유명한 대기업 들어가서 그거 전혀 성공하는 걸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혼자 앉아서 라면만 먹고 뭘 하면서도 앉아갖고 새로 코딩을 해서 무슨 프로그램 만들고 뭘, 전혀 남이 안 하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고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조해내는, 그리고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다. 옛날에는 미국에서 성공한다는 게 포드나 GM이나 크라이슬러에 가서, 그런 대기업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뭡니까? 실리콘밸리에 가가지고 이제는 뭐 구글조차도 너무나 오래된 틀에 박힌 기업이 됐고, 그냥 자기가 벤처 창업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창업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낭만주의입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그 인간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합리성, 이성, 객관적인 법칙, 만류인력의 법칙과 상관없습니다. 그 문화만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비코, 헤르더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민족주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을 믿었고, 보편 진리를 믿었고, 모든 문명이 인간 사회가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간다라고 믿었으면은, 그러면은 민족주의가 안 나옵니다.
민족주의는 아무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보편적으로 될 수가 없는, 그리고 보편적으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색다르고 개성이 있고 한 그러한 문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한국 문화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한국 문화의 그 개성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이 놀라는 게 거기서 케이팝이 나오고 무슨 그 영화가, 한국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한국 문학이 나오기 시작하고 한국 기업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이 다 보편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커버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문화적인 개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사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그게 민족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족주의적인 틀 속에서는 단일 문명, 보편적 문명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문화, 각 문명, 각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중요해지는 것이고, 내 역사, 내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사가 나오는 거고 국어가 나오는 거고 우리의 한국적 문화가 나오고 K-팝이 나오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낭만주의라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낭만주의와 민족주의에서는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나의 민족, 나의 문화, 나의 개성, 이런 것을 강조하고 그것이 참 아름답다라고 그거를 자축하고 좋아하는 것과, 이것이 다른 문명에 비해서, 문화에 비해서 우월하다, 저 문화가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고 있다, 우리의 것이, 우리의 특성이 사라지고 있다, 저런 서구 문명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운 뭐가 없어지고 있어서 이걸 사실 배척을 해야 된다.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살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흐려지고 우리의 문화가 희석이 되고 오염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따라서 이민을 받으면 안 된다, 소수민족들 없애야 된다, 유태인들은 암적인 존재라서 학살해야 된다. 그 구분 정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참 정치 사상이라는 게 무서운 게,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내 것이 좋은 거고 내 거를 지키는 거 문제,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나의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좋은 거를 유지하려는 거와, 그것이 배타적으로 가면서 배타적으로 간 정도가 점점 우리 속에 있는 이방인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 이 경험이 인류의 계몽주의 이후, 낭만주의 이후 20세기, 19세기, 20세기 들어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고 글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지금 이 자유의 개념들이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가 뭐가 다른 것이고, 계몽주의적인, 보편주의적인 것과 낭만주의적인 것이 뭐가 다른 것이고,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그 낭만주의적인 것들이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참 배우려고 그러고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까딱 잘못하면은 왜 배타적인 저러한 전체주의로, 인종차별주의로 넘어갔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배우고 습득을 하면서, 숙지를 하면서 우리는 항상 지키기 어려운 그 경계를,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긍정적인 민족주의와 배타적인 민족주의 같은 거를, 긍정적인 개인주의와 완전히 소외적인 개인주의를 어떻게 그걸 지켜나갈 건지,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과 방종을 막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따질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할 줄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이론들을, 이런 정치 사상사를 그리고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계몽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그리고 그 정치적인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계몽주의가 낭만주의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주의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탄생,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